돈이 있는 집은 있어서 문제고 없는 집은 빚이 남아서 문제고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사람이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상속 문제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반드시. 이제 상속 이렇게 말하면 듣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우리 집에 뭐 집 한 채인데 우리 애들은 착해서 그리고 뭐 남는 게 있어요. 빚만 있는데 상속 다툼은 뭐 재벌 회장이나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세요. 오빠가 기다리고 있으면 연락 준다고 그랬는데 연락이 없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연락이 없어요. 그럼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왜 연락을 안 하지? 그래도 아버지가 분명히 남겨두고 가신 게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3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시죠. 그때 이제 감정이 싹 틉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엄마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석 달에 한 번씩 가서 옷도 사드렸고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김치도 해드리고 그런데도 오빠하고 올케 언니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엄마가 분명히 나한테 특별히 뭔가 남겨주셨을 건데 왜 연락이 없지? 이제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형제 간에 반목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돈이 있는 집은 있어서 문제고 없는 집은 빚이 남아서 문제고요. 재산하고 빚이 똑같이 남으면 누구는 재산 갖고 누구는 빚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상속 문제는 반드시 발생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가정법원에서 하는 소송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강연하려고 하는 유류분 소송은 일반 법원에서 하는데 우리가 1년에 약 30만 쌍이 결혼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10만 쌍 정도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연간 10만 쌍 정도가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재판상, 협의혼을 대부분 하시고요. 재판상을 이혼하는 분들이 이제 1년에 약 3만 쌍에서 4만 쌍 정도가 재판을 거세요. 이제 합의가 안 되지 않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상속과 관련한 소송은 이 재판상 이혼을 앞서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4만 건을 약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4만 건 중에서 그럼 가장 많은 상속 분쟁이 뭘까? 돌아가신 우선 재산을 서로 가지려고 하니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재산을 나누는 소송.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쁜 자녀한테만 다 줘버렸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계모님이 전부 가져가셨네. 그럼 나한테 가져와야 될 상속자는 남지를 않았어요. 이게 바로 유류분 소송입니다. 상속재산과 관련한 소송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유류분과 관련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내 전 재산을 전부 사회에다 기부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 내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원래 상속분의 반은 줘라. 그 다음에 그거 한 달이 건너서 부모님은 3분의 1. 그 다음에 형제자매, 사촌 여기도 3분의 1까지만 줘라. 이렇게 이제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1순위자, 2순위자, 3순위자, 4순위자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렇게 유류분권자를 정해놓고 설사 아버지가 버는 돈을 어머니가 버는 돈을 전부 남한테 주거나 장남한테 주면서 내 제사도 지내주고 동생들을 돌봐라 하면서 전 재산을 줬다 하더라도 그 밑에 동생들한테 그들이 받아야 될 상속분의 반은 줘라라고 이제 정해져 놨습니다. 이게 유류분권 제도예요. 우리나라 그 상속 제도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상속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는 법률을 쫙 획일적으로 정했어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우선 돈과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혈연주의를 채택을 했습니다. 즉 피가 통하는 사람한테만 상속하겠다라는 혈연주의를 채택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서 몇 대 몇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일률적으로 n분의 1로 확 나누겠다라는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혈연주의를 기초로 해서 법에서 몇 분의 1, 몇 분의 1, 몇 분의 1 이렇게 정해져 놨어요. 그래서 상속분은 우리가 실제로 소송을 해보면 딱딱딱딱 나옵니다. 얼마 원 단위까지. 그래서 합의가 잘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제 상속제도와 관련해서 법으로 획일적으로 정해놨고 강력한 것이 유류분 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내가 버는 재산이지만 내 맘대로 너 얼마 갖고 100억 갖고 200억 갖고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기본적인 재산을 남겨줘라. 이 유류분 제도는 1977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때 왜 들어왔냐면 일단은 그때는 이제 농업 시대였잖아요. 그다음에 간의 수공업 시대였던 시절에 한 가정이 집을 짓고 회사가 커가는 거는 그 가족들의 노력이 다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애만 본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남은 장남대로 장녀는 장녀대로 역할을 해서 한 가게를 이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설사 내가 서운하게 했다고 한들 나는 하나도 주지 마라 이러고 돌아가시면 섭섭하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이 비록 돈을 벌었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줘라라고 하는 자기 재산의 처분권에 대해서 일정 제한을 두고 상속인도 또 상속자도 기대권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한테 얼마 줄 거야. 이런 기대권도 좀 보호해주고 무엇보다 내 자녀들이 굶는데 그걸 가지고 사회 기부를 다 해버린다라고 하면 사회에 좋은 일은 했지만 내 자녀가 굶는 게 과연 사회 정의에 맞는가? 아까 상속재산이 연간 4만 건을 넘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류분과 관련한 소송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숫자가 딸들이 제기하고 있어요. 딸들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따져보면 부모님들이 장남한테, 그러니까 아들한테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류분은 반드시 줘야 된다. 그래서 소송이 걸리면 반드시 나눠줘야 된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내가 죽었어. 근데 여동생, 딸이 아들을 상대로 해서 만약에 유류분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소송이 끝나면 다시 볼까요? 안 볼까요? 다시는 안 봅니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소송을 해보면. 세상에서 제가 못 들어본 욕은요. 유류분권 소송, 그 소송에서 법정에서 다 듣습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한 사건은 9분이 오셨는데 노마가 이렇게 지팡이 짚고 이렇게 오셨어요. 이분이 뭐 판사가 무섭겠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판사한테 왜 이거를 내가 이 딸이 시집도 안 가고 동생도 돌보고 우리를 돌봐서 내가 다 줬는데 이거를 왜 저 모 같은 자식한테 내가 줘야 돼? 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그때 둘째 아들이었어요. 요렇게 들어왔다가 엄마 눈 딱 마주치잖아요. 법정에서 일로 뜁니다. 어머니 앞에 계시다 아들 보잖아요. 일로 뛰어요. 이렇게 난리도 아닙니다. 아주 유류분 소송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원수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유류분권과 관련해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런 원수를 안 만들려면 부모가 자녀한테 그가 받아야 될 절반은 남겨주시라고 그래야 안 싸운다고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제 유류분과 관련해서 그럼 계산법은 어떤 것이냐라고 계산해 보면 원래 자녀들은 배우자는 본래 받아야 될 자기 상속분의 반을 가져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계산을 해볼게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어머님 먼저 돌아가셨고 이 형제 둘을 이렇게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남한테는 제사 지내줘야 되니까 동생 몰래 아버지가 전 재산 3억 중에서 1억 원을 미리 줬어요. 장남한테. 내 제사 잘 지내줘라. 그리고 동생 돌봐줘라. 그리고 2억 원을 딱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그럼 유류분과 관련해서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전체 계산할 때 아버님이 2억을 남기셨어도 이미 준 1억 원도 이 상속재산 계산할 때 계산이 들어와요. 이걸 특별수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억 원이 나누는 재산이 됩니다. 그럼 3억 원을 나눠서 만약에 그대로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장남도 1억 5천, 그 차남도 1억 5천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아버님이 장남한테 이미 1억 원을 줬어요. 1억 원을 줬으면 2억 갖고 나눌 때 3억의 절반 1억 5천, 1억 5천을 가져가야 되니까 차남이 1억 5천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장남은 5천만 원만 가져가면 돼요. 이미 1억 원 가져갔으니까. 그럼 1억 원씩, 1억 5천씩 공평하게 나눠지게 되죠. 근데 이번에는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장남한테 3억 원을 전부 다 줘버리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다 줘버리고 돌아가셨어요. 안 남기고. 그러면 차남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래 받아야 될 상속분 3억 원의 절반 1억 5천을 받아야 되는데 유류분은 그거의 또 절반이에요. 7,500만 원을 받아야 되죠. 누구에게? 3억 원을 다 가져간 장남에게 7,500만 원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계산하면 이제 만약에 장남한테 2억 5천을 주고
그래도 차남한테 섭섭하지 말라고 5천을 남겼어요. 그렇지만 제가 유류분이 7,50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돈 5천만 원을 차남이 전부 가져가고 형한테는 2,500만 원만 더 달라면 됩니다. 이거 절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만약에 3억 원의 재산이 있으면 차남한테는 얼마는 남겨줘야 소송이 안 붙어요? 7,500만 원은 남겨줘야 동생이 형한테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하나, 그러면은 아버지가 재산을 특히 일산하고 이제 분당이 개발될 때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때 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백마역이라고 거기 뭐 화상회랑이라는 그 민속주점이 있었어요. 논밭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80년도 이때 아버지가 논밭을 장남한테 다 줬어요. 농사지라고. 줬는데 그게 당시 줄 땐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산이 개발되면서 무려 60억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 60으로 올렸으니까 딸들이 유류분 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남이 뭐라 그러냐.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받을 때 2천만 원인데 줄 거 없어요. 그리고 시집갈 때 내가 다 줬는데 이러고 나왔어요. 딸들이 무슨 얘기예요, 오빠? 그 땅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60억인데? 이렇게 이제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60억에 대해서 유류분을 줘라. 오빠는 2천만 원에 대해서 주겠다. 대법원이 누구 손을 들었을까요? 딸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은 30년 전에 줬어도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으면 어제 당시 시가로 따지게 됩니다. 어제 당시 시가로. 더 나가서 장남한테 줬는데 이 땅을 팔아먹었어. 팔아먹었어도 있다고 치고 현재 시가로 계산해서 가액으로 토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류분이 이렇게 무서운 권리여서 반드시 딸들에게도 다른 자녀에게도 어느 정도는 남겨주셔야 분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유류분 제도입니다. 일단은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지만 그래도 내가 유언장을 써서 재산을 이렇게 나누고 특히 이제 이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가하는 자녀나 내 배우자한테 주고 싶다라고 하면 유언장을 작성해서 나의 전 재산을 내 아내에게 준다. 이렇게 이제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언장이 아주 잘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언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쓰신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게 짜잔 세상에 나와서 효력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냐 가짜냐 아버지가 진짜 썼니 안 썼니가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효력을 발생하니까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어서 그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하게 되면 유언장이 무효가 돼요. 일단 유언장의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 뭐 자필, 녹음, 뭐 구수유언이라든가 그냥 공증 우리가 말하는 공증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녹음하고 이제 자필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특히 자필 유언장에 대해서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요건이 법에 정하고 있는데 5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내 전 재산을 저기 홍길동이한테 준다라고 하는 걸 전체 문장 이 전문을 반드시 자필로 쓰셔야 됩니다. 타자로 치셔서 출력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한 번 쓰신 거 절대 이렇게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수정하신다라고 하면 맨 마지막에 찍을 도장을 그 옆에다 다시 찍고 수정했다라는 걸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시 쓰시는 게 나아요. 전문 자필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날짜 쓰셔야 되고 주소 쓰셔야 되고 내 홍길동 쓰셔야 되고 도장 꽝. 이 도장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지만 그냥 막도장 찍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서명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장은 그래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특히 인감도장은 비교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서명은 이거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죠? 아직까지는 비교 대상이 없어요. 공적으로 이걸 인정해 주지 않고 법원에서 서명도 된다라고 아직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명은 굉장히 위험하고 도장. 가장 좋은 건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놓으면 좋죠. 이 5가지 요건을 반드시 이제 완성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요건 하나하나가 있어요. 전문 자필 절대 이거 타자 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 당연히 내 이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주소와 관련해서 판례가 있었습니다. 나의 전 재산을 아들한테 준다라고 했는데 딸이 이걸 가만히 보니까 뭐야 암사동까지만 썼네? 번지수가 빠졌어요. 그 암사동에 홍길동이 몇 명일까요? 대단히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번지수 빠진 거 무효. 대법원 판결에서 무효.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재산가가 그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100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하도 뭐 천억 조 단위가 난리니까 그렇지 그 판결이 벌써 생긴 지가 20년 됐는데 그때 배우면 대단히 큰 돈이죠. 근데 안타깝게 도장을 안 찍으셨어요. 자녀분들이 그거를 유언장 무효를 신청해갖고 무효가 됐고 그 전 재산이 자녀들한테 상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날짜예요. 날짜. 왜 날짜가 중요하냐면 유언장은 맨 마지막에 쓴 게 효력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날짜 없는 건 반드시 무효인데 이 날짜를 오늘 쓰려고 그러면 2021년 12월을 하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럼 그렇게 쓰셔도 돼요. 큰딸 결혼식 날, 나의 환갑 날 이렇게 써놓으시면 그거는 세상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런 특정한 날도 되지만 날짜를 정확히 만드셔서 유언장이 여러 개가 나온다. 그럼 날짜가 맨 마지막에 유효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 요건을 다 이제 갖추셔야 되고 요즘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이렇게 휴대전화로 이렇게 동영상 찍어 놓으면 안 돼요? 그죠? 그게 가장 확실하겠죠. 근데 이게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그러면은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는 거는 법이 정한 5가지 유언장 중에 뭐에 해당할까? 녹음 유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 내 얼굴은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와도 되는데 목소리는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 자 오늘은 몇 월 며칠이고요. 나의 재산 중에서 방송통신 아파트 이거 우리 장남한테 주고요. 근데 오늘 며칠입니다. 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증인 하나 끌어다가 증인 하나 너가 얘기해. 그래서 제가요 홍길동 씨가요 장남 누구한테 아파트를 준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누구고요. 주민등록번호 누구예요. 이걸 같이 녹음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상이 이쁘게 이렇게 찍지 마시고 목소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녹음요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하나 있으면. 그래서 이런 거가 있어야 되고 자필유언장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게 검인을 받는 게 있어요. 가정법원에 유언장을 발견한 사람이 딱 갖다 신청해서 검인 신청이라는 걸 하게 되면 판사가 결정을 해줍니다. 아 누구누구 사망과 관련해서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한다라는 결정문을 내주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유언장을 발견한 뭐 지체 없이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기간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즉시 이제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장례 치르시고 바로 이제 법원에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필유언장 작성과 관련해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런 요건이 있다 엄격하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건 나의 재산을 유언대로 누가 집행하게 홍길동 일 해주세요.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장남이 밉고 장녀는 이쁘다고 나의 전 재산을 장녀한테 해주고 장남은요 내가 저기 뭐뭐 은행에 5억 대출인데 그거 장남한테 갚으라고 하세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채무를 분할하는 유언은 안 돼요. 그래서 유언할 때 정말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집을 5억짜리 집이 있고 제 현금 2억이 있는데 여기 3억 대출이 있어요. 집에. 그러니까 대출 떠안고 집 가져가는 사람이 대출 갚겠지. 그러고 나는 2억 원만 갖고 재산 분할 협의서에 딱 서명을 해요. 어머? 근데 은행에서 다음 달에 바로 청구 들어옵니다. 대출 3억 중에서 절반 1억 5천 갚으세요 하고 청구가 들어요. 왜요? 유언장으로 채무는 누구한테 갚아라 분할해라 할 수가 없어요. 채무 부담을 할 수 없고 채무는 내가 재산을 가져오든 가져오지 않든 철저히 내 상속분대로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 포기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내가 상속을 이렇게 협의 분할할 때 저 집 가져가니까 대출 갚고 나면 2억 나도 2억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1억 5천 나도 1억 5천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 재산 전체에서 7억에서 절반 3억 5천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근데 그건 왜 안 낼까? 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재산은 장녀한테 주고 아무 재산도 없고 빚만 많은 장남한테 갚으라고 상속이 되면 은행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채권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채무는 돌아가시는 분이 이렇게 지정해서 상속시킬 수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시면 뭐 유언장은 완벽하게 작성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힌트를 더 드린다면 항상 유언장과 관련해서 제가 사무실에 금고가 있어요. 크진 않고 요만하게 금고가 있는데 그 안에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맡겨주신 유언장들을 제가 갖고 있어요. 불나면 큰일 나니까 거기 금고 안에 유언장이 들어있는데 유언장은 정말 그분이 썼는지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필자가 바뀌시거든요. 그래서 위조 논란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유언을 이렇게 남기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가급적이면 공증을 하시는 게 인정증서에 한 공증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최대 재산이 20억 원이면 200만 원 이렇게 상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넘질 않아요. 비용이 약간 들긴 하지만 그때는 변호사가 관여해서 작성하는 거라 진위 여부에 논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구적인 공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왕장과 관련해서는 힌트는 제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부모님 사망과 관련해서 이제 언제부터 싸우시냐면 장례식장에서 싸우세요. 거기서 왜 싸우냐면 띡 봉투 넣는 거 있잖아요. 부의금. 이거 감정 상합니다. 제가 그 소송에서 140만 원 때문에 형제분들이 소송하는 것도 봤어요. 140만 원 더 가져갔다고. 변호사비 550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상속 분쟁이 감정이 문제다 보니까 부의금 갖고 다투는데, 부의금 갖고 왜 다투냐면 세 갈래가 있어요. 첫 번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죄송합니다. 계속 아버님만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의금이 아버지한테 들어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사회활동을 잘해서 돈을 잘 버는 장남한테는 부익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뭐 그냥 평범하게 시집간 딸한테는 부의금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들어온 부의금은 누가 갖는지, 그 다음에 많이 부의금을 받은 사람하고 적게 부의금을 받은 사람은 장례 비용을 어떻게 분담해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정말 많이 싸우세요. 여기도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아마 마음에 남아있을 거예요. 부의금 그거 나한테 들어온 건데 왜 내가, 살아계실 때 내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장례비는 내가, 이런 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칙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 판례는 n분의 1로 내라. 너희가 재산을 상속 지분대로 받았으니까 상속 지분대로 나눠서 내라라는 게 큰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부의금 들어온 거와 관련해서는 장례비를 다 부담한 다음에 n분의 1로 나눠 가져라. 그러니까 장례비 다 부담하고 남는 거를 상속 지분대로 나눠 가져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전에 계시면 어머님은 1.5배 가져가고, 그죠? 0.5를 가산해서 자녀분들 일씩 이렇게 가져가라. 이게 이제 큰 원칙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하도 분쟁이 많으니까 서울가정법원에서 예시 판례를 내놨습니다. 저희가요 앞으로 부의금 문제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판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시 판례를 내놨어요. 전 이 판례 보고 상당히 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부의금이 들어왔을 때 원칙이 첫 번째, 부의금이 남았을 때 원칙하고 모자랄 때가 좀 다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안 계시고 이제 형제가 둘이 있어요. 근데 사회생활을 잘하는 장남은 400만 원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나이가 아직 어려서 사회활동이 짧은 차남은 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6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300만 원의 부의금을 어떻게 부담해야 될까라고 하면, 장남은 400, 차남은 200이니까 2대1로 들어왔죠. 2대1로 나눠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은 그 장례비를 200만 원 내놓고, 그 다음에 차남은 100만 원 내서 300만 원 채워서 내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의금이 부족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장례비가 300만 원이 들어왔는데 형에게는 부의금이 100만 원 들어왔고 동생에게는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해서 150만 원 정도 장례비를 결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50만 원이 남잖아요. 이거를 n분의 1로 나눕니다. 형이 더 많이 냈으니까 깎고 그런 거 없이 똑같이 150만 원을 75만 원, 75만 원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형은 175만 원을 내게 되고 동생은 125만 원을 내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항상 이제 싸움이 돼요. 싸움이 돼서 왜 내가 더, 그럼 동생은 형이 돈 잘 벌었잖아, 많이 들어왔잖아, 따지게 되는데 법원이 이렇게 정한 원칙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밝힙니다. 부의금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를 치를 때, 부모님 장례 치를 때 전부 쓰라고 준 것이지 너희가 평상시에 적금 부듯이 뿌려놨던 걸 이렇게 확 개타는 방식으로 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의금은 무조건 장례비에 전액 투입하고 부족한 건 상속분대로 나눠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판례들이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가정법원의 예시 판례이긴 하지만 이것이 아마 소송이 제기된다라 하더라도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 부의금과 관련해서는 다투지 마시고 이 기준으로 나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